대한민국의 아기 울음소리가 줄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17,531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81년 인구 동향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저 출산율 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우면서 위기감 또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세계 꼴찌 기록인데 한국이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 방송에서 현재 한국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 창궐로 인한 인구 감소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감소세로 간다면 10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는 1,500만 명대로 떨어지고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인데 우리나라 2022년 합계 출산율은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이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17개 시도 중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울림에선 서울의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0.72)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0.6명대까지 더욱 내려갈 것이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토론회 현장. 이곳에선 출산율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단행하고 파격적 긴급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앙이 되었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한민국 소멸은 이미 시작됐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인구 변화에 따른 악순환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이제 소멸하기 이전에 벌써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통계청 등의 전망에 의하면 각국 연구기관 분석에 의하면 멀지 않아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 경제가 축소됩니다. 이 경제가 축소되면 심각하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서 소멸하기 전에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일자리란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0.78은 세계적 석학들에게도 충격과 놀라움을 안긴 수치였습니다. Korea is so screwed. Wow. Whoa. That is, I've never heard of that low a fertility rate. 무엇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2072년엔 인구가 3,600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간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 역대 정부는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마다 사업비를 가파르게 늘려왔는데요. 하지만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체감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저출산 대응에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차 기본계획 2006년 이후부터 저출산 예산을 누적이니까 280조를 썼다, 340조를 썼다 그러지만
그 중에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제 임신 출산 돌봄에 쓴 돈들은 전체 누적으로 봐도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실제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출산과 양육 지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15년간 280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주택이나 일자리 지원 같은 간접 지원 예산이 많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실제로 육아휴직이나 아동수당 그리고 보육서비스 같은 직접 가족 지원 예산은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 미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이 한 2.1% 되거든요. 한국이 이제 한 1.5%, 6%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회원국 평균 이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사회는 우리가 뭐 막대한 저출산 예산을 썼다라고 이제 선동적인 발언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아이 키우고 돌보는데 이제 돈을 안 썼다. 여기에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 요인으로 주택 가격과 고비용 교육 등이 핵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사교육비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례로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몰리던 시기엔 출산율 하락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주택금융을 공급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 시가총액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출산율이 떨어진 거는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가격 앙등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2배로 올라버리면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청년 세대가 너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최소한의 세 자녀, 그러니까 자녀 한 명, 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보금자리의 가격이 가용한 청년 세대들의 수가 확 줄어버리면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의 요인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비용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삶의 만족도 요인. 그래서 비용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은 아이를 낳겠죠. 지금 청년들이 비용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서유럽 복지국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건 저출산 대응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죠, 사실. 여기에 청년층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 집중입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청년들이 집 구하기 어렵고 그다음 수도권에 집중하는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수도권 집중 때문에 저출 사안이 초래된다는 것이 현재 지난해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6%가 국토에서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특히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의 출산이 급감했지만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전국의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의 합계 출산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0.59명으로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가장 적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이제 22년 기준 0.59,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0.78, 0.2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지방은 그러니까 0.98, 99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까먹고 있는 거죠. 서울 집중 현상,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또 유난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출산율하고 지방 균형 발전은 무슨 차이야 그러면 서울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서울의 출산율을 떨어뜨려요. 청년이 몰리는 도시 서울이 이처럼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데에는 경쟁과 불안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늦추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 도시가 풀어나갈 고민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 출산 시 집과 직장의 양육비까지 마련해주는 방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한지 서울시가 꼭 신경 써나가야 될 최우선 순위가 사실 저출산 대책에 있다 하는 그 공감대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봄, 현안 외출, 일가정 양립 등 4대 부문 28개 사업이 작년부터 발표가 되고 예산에 이미 반영돼서 올해 시행이 시작했죠. 지난 2022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43만 명 중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2,596만 명이 집중돼 있지만 서울 합계 출산율 작년 3분기 기준 0.5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 크게 낮은 전국 최하입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높아진 주거비와 일자리 경쟁 심화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제일 또 떨어져요. 0.4 뭐 이렇게 되는. 그건 이제 강남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미지 메트로폴리탄을 집중력이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비즈니스 시티잖아요. 사람이 살만한 데가 전부 그 사무실 건물이 서 있기에 알맞다고 보여지잖아요. 도시 풍경 자체가. 그래서 서울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미래 2020년 250만 명이던 서울시 가임기 여성 인구는 2040년 17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전체 출생아 수를 끌어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예측됐습니다. 이로 인한 여파도 시민들의 일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엔 2022년의 3분의 1 수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감소율은 37.3%로 특히 컸습니다. 서울 시내 어린이집은 2018년 말 이후 하루 1개꼴로 문을 닫아왔습니다. 기존엔 동마다 평균 14개씩 있었으나 현재는 10.5개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일단 어린이들의 대기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제 어린이들의 숫자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연령이 어려질수록 그러니까 저희가 0세부터 만 5세까지 대기자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는 0세, 1세, 2세가 대기자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서초구 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0세, 1세, 2세의 대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못 들어가서 발을 동동 굴리는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이 남아도는 이제 역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연령이 어린 영영아들은 언제든지 이제 충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더 어린 영영아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출생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가 높은 자치구의 경우 원화는 줄어들고 운영비는 치솟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화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정 어린이집에서부터 폐원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은 이제 20명 이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0세, 1세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가정 어린이집에서부터 지금 폐원하는 거가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서초구의 상황에서는 이제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의 부담도 너무 커지니까 운영 자체가 되지 않아서 폐원율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라면 그 2024년 2월에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한 4군데 정도 문을 닫을 예정이고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2군데 정도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육과 교육기관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저출산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운영이 정원이 차지 않더라도 운영이 되려면 국가가 어린이집을 그 세금으로 지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정말 한 명의 어린아이가 있더라도 그 지역에는 어린이집을 유지한다.
사실 어린이집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없어지면 젊은 사람이 오지도 않죠. 왔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지속되는 게 큰 과제입니다. 근데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소아과, 산부인과도 없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이제 정말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지원이 안 되는 그 기관은 부모가 내는 보육료를 가지고 인건비와 급간식비와 운영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반 정도밖에 정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주기도 급급하고 인건비 주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의 운영과 급간식비를 충당하기에는 돈이 모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부모의 만족을 충족을 못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폐원 수순으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거죠. 학령 인구가 줄며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 3월 말, 그러니까 2월 말 기준으로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성수공업고등학교, 그리고 마침 같은 성동구 관내에 있는 덕수고등학교 특성화 계열 학교가 올해 2월 말로 폐교될 예정입니다. 2023년 서울시 학령 인구는 113만 8,400명입니다. 2027년 처음으로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40년엔 66만 2,271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를 거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고민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이겠지만 학교 통폐합이나 학교의 재배치, 통합학교, 나아가서는 도시형 캠퍼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선생님들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 주요 교과에 대한 선생님들의 수급 방안을 이제 기존과 같은 방법대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는 거주 지역,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는데 인구 지형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도 사회적 이동을 하게 돼서 학교와 주거 지역과 학생의 분포가 재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있거든요. 그 재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 저희의 그 학생 배정 제도에 대한 고민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과 각 자치구에선 출산 장려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 및 육아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자체별로 주는 출산 장려금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애 하나 나면은 뭐 한 3억에서 5억 이 정도 주면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까지 나온 연구조사 자료를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간다. 심지어 뭐 7, 8억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온전히 이제 보전해 준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에서 주는 이제 출산 장려금은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그럼 결국 어느 정도를 주는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히 요즘에 맞벌이 중산층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보다도 일가정 양립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회적 돌봄 체계 확대 이게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영유아기까지는 사회적 돌봄 체계가 어느 정도 됐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애가 1시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5시까지 있던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 순간 1시면 나온단 말이에요. 점심만 먹고. 그래서 우리가 초등 돌봄 절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마주한 대한민국. 최대 인구 유입 도시에서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서울. 우리의 골든타임은 언제까지일까요? 골든타임 지나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이제 10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가 90년대에 아이를 그래도 한 2명,
5명 정도 낳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결혼 정년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 지금 30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50만 명이 낳았으면 지금은 23만 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0만 명이 한 사람이 한 명만 낳는다고 하면 조금 회복 이 10년이 그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골든 타임. 앞으로의 10년. 서울의 변화와 생존은 시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서울의 그런 변화를 원하는 서울 시민의 욕구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파악하고 들어주고 그걸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움직임을 서울시가 앞장서면서 지역과 협의를 하는. 그러니까 100명의 청년들 중에 90명이 서울에 와서 여전히 계속 뭐 취업이다, 뭐 학교다, 취업이다 막 복잡복잡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명의 청년 중에 10명 내지는 5명 정도는 리틀 포레스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처럼 그렇게 가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변화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그 서울을 만든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가치관, 삶의 질의 가치관, 어떤 좀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삶,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서울에서 한번 나비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저출산이란 난관에 부딪힌 서울. 시민들의 고단한 서울살이를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울림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단면까지 지속적으로 비춰나가겠습니다. 시사 프로젝트 울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시면 제보 바랍니다.